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사연으로 돌아온 88극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추운 겨울, 고아 대학생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등불과 같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안부를 들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보, 저게 뭐야? 우리 유미 무덤 옆에 누가 저런 쓰레기를. 이선자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묘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글쎄, 금쪽 같은 딸 유미의 기일을 맞아 찾은 추모공원에 웬 냉장고 박스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릎까지 차오른 한방눈 사이로 덩그러니 놓인 그 볼품없는 종이 박스 위로 이미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만호 회장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박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신성한 딸의 묘지 옆에 이런 흉물을 버렸나 싶어 구두 끝으로 박스 모서리를 툭 걷어찼거든요. 아니, 이 몰상식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딴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당황한 강 회장이 박스 입구를 확 젖히자 그 안에는 웬 청년 하나가 얇은 천조각 하나의 의지의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지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린 청년의 입술은 이미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청년은 초점 없는 눈으로 묘비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웅얼거렸답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워. 하룻밤만.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자도 돼. 글쎄,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이선자 여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부의 숨통을 조여온 건 청년의 기구한 말이 아니었답니다. 강 회장이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일으키려는 찰나 그가 입고 있는 낡고 해진 남색 과잠바가 조명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낡은 점퍼 가슴팍에는 15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 유, 미. 글자 하나하나가 부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요. 여보, 이 옷. 이거 우리 유미가 대학 입학했을 때 당신이 선물했던 그 점퍼잖아요. 저기 이름표 좀 봐요. 선자 여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었을 겁니다. 딸아이가 대학 시절 그토록 아꼈던, 이제는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던 그 점퍼를 웬 낯선 청년이 입고 죽은 딸의 무덤 옆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김비서 어디 있어? 당장 차 대기시켜. 가문의 전담 의사한테 연락해서 저택으로 오라고 해. 빨리. 멀리서 대기하던 김비서가 우산을 내팽개치고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김비서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청년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년의 몸은 아스팔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은 강 회장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부부는 서둘러 청년을 뒷좌석에 눕히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보며 이선자 여사는 청년의 차가운 손을 연신 비벼댔지요. 과연 이 눈보라치는 묘지에서 발견된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죽은 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질주한 검은 세단이 웅장한 저택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품 안에 안긴 청년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구두 한쪽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세상에나 그 넓은 저택이 삽시간에 비상 상황이 되었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따뜻한 수건과 물병을 나르느라 분주했고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문의 전담 의사는 청년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끌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회장님,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에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선자 여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청년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라 일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의 몸에서 그 낡은 과잠바를 벗겨내자 선자 여사의 눈등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유미의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떨어졌거든요. 그건 분명 유미가 생전에 누군가를 정성껏 후원하며 썼던 따뜻한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부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청년이 깨어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지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청년이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샹들리에와 낯선 천장의 풍경에 청년은 겁을 먹은 듯 몸을 잔뜩 웅크렸지요. 강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엄하면서도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청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죽은 내 딸의 묘지 옆에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냐? 청년은 강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낡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지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하람이라고 합니다. 유미 엄마가 절 돌봐주셨거든요. 유미 엄마라고. 내가 감히 내 딸을 엄마라고 불렀단 말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러자 하람은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앳된 모습의 유미가 갓난아기인 하람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엄마가 후원자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 학비도 생활비도 엄마가 평생을 아껴서 저를 위해 주셨거든요. 그 옷도 힘들 때 입으라고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하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해머가 되어 부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15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던 딸아이가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이 청년을 자식처럼 키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게지요. 선자 여사는 하람의 메마른 손등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가 살아온 세상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이지요. 과연 이 청년은 진짜 딸의 유지를 이어받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불청객일까요? 저택의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저택의 거대한 창을 타고 너머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저택은 평소라면 죽은 듯 고요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이른 새벽부터 정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간밤의 기력을 조금 회복한 하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가사 도우미 김씨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선자 여사를 불러 세웠답니다. 사모님, 저 학생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저렇게 손끝이 야무질까? 그런데 저것 좀 보셔요. 저 학생, 생각에 잠길 때마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것 말이에요. 돌아가신 유미 아가씨가 책 읽으실 때마다 하시던 그 버릇이랑 어쩌면 저리 똑같을까요? 선자 여사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람은 눈을 치우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정말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그건 가르쳐 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오직 핏줄만이 공유하는 아주 사소하고도 은밀한 습관이었거든요. 선자 여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주방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하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 앞에서 정성을 다해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수한 된장 냄새가 온 저택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은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도 마늘을 넣지 않고 기다리더니 불을 끄기 직전에야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듬뿍 넣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마늘은 처음에 넣고 푹 끓여야지 왜 지금 넣니? 그러자 하람이 맑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우리 엄마가요, 마늘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죽지 않고 개운하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저희 집 전매특허 비법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잠시 후 아침 식탁에 앉은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점을 입에 넣은 강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 세차게 흔들렸지요. 칼칼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이 맛. 15년 전 딸아이가 요리사라도 된 양유새를 떨며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강 회장은 숟가락을 쥔 손을 미세하게 파르르 떨며 애써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제법 먹을만하구나. 그런데 너 요리는 어디서 배웠니? 엄마 곁에서 눈동냥으로 배웠습니다. 엄마가 이 찌개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람의 대답에 식탁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이닥쳤지요. 바로 강 회장의 조카이자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강태호 상무였습니다. 태호는 식탁 앞에 앉은 하람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삼촌, 묘지에서 웬 근본 없는 사기꾼 하나를 데려오셨다더니 정말이었네요. 요즘 대학생들 학비 벌려고 별의별 연기를 다 한다더니 딱 봐도 유미 누나 이름 팔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꽃뱀 아니에요. 제가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태호의 서슬 퍼런 호통에 하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의 눈은 탐욕과 시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저택 안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과연 이 가여운 청년 하람은 태호의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친 뒤 강태호 상무는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하람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원 구석,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태호는 안주머니를 뒤적여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그러고는 하람의 발치 앞으로 그 봉투를 툭 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 뭡니까? 야, 너. 이거 5천만 원이다. 고아원에서 평생 구걸해도 구경 못할 돈이니까 이거 먹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대학생이라며. 이 정도면 학비에 생활비까지 충분할 텐데 앙큼하게 더 큰 걸 노리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태호의 서슬 퍼런 협박에도 하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봉투를 다시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답니다. 하람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죠. 상무님, 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 찾아온 것뿐이지 이깟 종이 뭉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같은 분을 모욕하는 건 저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건 가져가시죠.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하자 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어디서 어설픈 연기질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려던 태호는 이내 비열한 계획을 떠올린 듯 입술 끝을 묘하게 비틀었지요. 태호는 하람이 정리를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회장의 서재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를 집어들어 하람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답니다. 잠시 후 저태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이 아끼던 시계가 없어졌다는 호통의 가사 도우미들은 물론 김 비서까지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지요.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하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삼촌, 아까 저 학생이 서재 주변을 얼씬거리는 걸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5천만 원 안 받는 척 쇼하더니 결국 이런 걸 노린 거였어요. 김 비서, 당장 저놈 가방부터 뒤져봐. 당황한 김 비서가 하람의 낡은 배낭을 낚아채 침대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전공 서적과 낡은 편지 뭉치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때 금빛 찬란한 시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사람에게 속아온 노 회장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불신의 칼날이 꽂힌 게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가 너를 잠시나마 믿으려 했던 게 뼈저리게 후회되는구나. 너도 결국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영악한 사기꾼이었어. 강 회장의 매서운 멸시에 하람은 온몸을 파르르 떨며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미 배신감에 눈이 먼 강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비정한 선고를 내렸지요.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하람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을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는 강 회장의 눈빛에 더 이상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람은 바닥에 흩어진 엄마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가방에 담으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를 내쫓으셔도 좋지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름에 먹칠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람은 낡은 가방 하나만 어깨에 맨 채 쏟아지는 장대비 속으로 저택의 철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하람의 가느다란 어깨가 멀어질 때까지 강 회장은 서재 창가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답니다. 과연 이대로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진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까요? 하람이가 낡은 가방 하나를 짊어지고 빗속으로 사라진 뒤 저태가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서재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지요. 그럼 그렇지. 내가 또 속은 거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답니다. 빗물에 젖어 파르르 떨면서도 엄마 이름에 먹칠 안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하람의 그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서재 주변을 살피던 김 비서가 소파 구석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비서의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은색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소파 밑에서 강 상무님 정장 단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재엔 들어온 적 없다던 상무님이 말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김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이 번쩍 눈을 뜨며 단추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늘 아침 강태호 상무가 입고 있던 최신형 정장의 단추였거든요. 서재 근처에도 간 적 없다던 조카가 왜 은밀하게 이곳에 단추를 흘리고 간 걸까요? 의구심이 든 강 회장은 당장 김 비서와 함께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조카를 제 자식처럼 믿었던 마음이 커다란 의심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모니터 속 영상은 참으로 비열하고도 추악했습니다.
하람이가 정리를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호가 주변을 살피며 서재로 숨어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지요. 그놈은 익숙하게 서재 책상 위 시계를 집어들더니 하람의 방으로 들어가 가방 깊숙한 곳에 시계를 쑤셔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람을 몰아내기 위해 태호가 꾸민 추악한 연극이었던 것이지요. 영상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파르르 떨던 강 회장은 이내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깨닫고는 벽을 짚으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가여운 아이를, 내 딸 유미가 목숨 바쳐 지켜낸 그 소중한 아이를 내 손으로 차가운 빗속에 내던지다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선자 여사 역시 영상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추운 묘지에서 잠들었던 애를 우리가 또 길바닥으로 내몰았으니 이를 어째요? 유미가 하늘에서 우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강 회장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맨발로 현관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장대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간 강 회장은 빗줄기를 향해 울부짖었답니다. 김비서, 당장 차 준비해. 그 아이 비 맞고 어디로 갔겠어? 엄마 묘지나 그 낡은 공원에 가 있겠지. 빨리 움직여. 내 손자 잘못되면 나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택의 차량 수십 대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빗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 회장은 이 무심한 빗줄기를 뚫고 하람이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후회만이 가득한 밤이 되고 말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고급 정장 차림으로 차창 밖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지요. 이 가여운 녀석아,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게냐?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하람의 가느다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강 회장의 손은 지팡이를 부러뜨릴 듯 꽉 쥐어진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강 회장의 뇌리에 하람이 아침에 했던 말이 번뜩 스쳐 지나갔답니다. 엄마랑 자주 오던 공원. 차는 비명을 지르며 마을 변두리의 낡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며 꺼져가는 공원 한 구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 회장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흙탕물에 무릎을 찌우면서도 노 회장은 아픈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람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낡은 벤치 밑에 몸을 구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와중에도 엄마의 편지가 든 가방이 젖을까봐 자신의 얇은 과잠바를 벗어 가방을 꼭 감싸 안고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답니다. 하람아, 이 멍청한 녀석아. 이 찬 빗속에서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냐? 강 회장의 절규 섞인 외침에 하람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람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하람은 자신을 붙잡는 강 회장의 손길에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정말 도둑질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것뿐이에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너를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서 가자.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강 회장은 하람의 차가운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하람의 젖은 가슴팍에 노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기세등등하던 강 회장이
빗물 섞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 손잡벌 되는 청년 앞에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 비서가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강 회장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자신도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의 10,000,000,000이라도 함께 적고 싶었던 게지요. 하람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예상치 못한 온기에 참았던 서름이 폭발한 듯 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람의 애달픈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강 회장의 가슴에는 못 박히듯 새겨졌답니다. 부축을 받아 차에 올라탄 하람은 이내 긴장이 풀린 듯 강 회장의 어깨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하람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차가운 손을 연신 비벼댔지요.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는 내 손 놓지 않으마. 절대로. 하지만 기적처럼 찾아낸 행복도 잠시뿐이었을까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람의 소매 끝자락 사이로 드러난 화상 흉터가 유난히도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앞으로 이들 가족에게 닥칠 더 거대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답니다. 과연 강 회장은 조카 태호의 사악한 음모로부터 하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빗길을 뚫고 저택으로 돌아온 하람은 곧장 가문의 전담 의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청년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강만호 회장은 하람의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못한 채 젖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호사가 하람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조명빛 아래로 드러난 하람의 손등부터 팔목까지 끔찍하고도 커다란 화상 흉터가 붉은 낙인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글쎄, 그 흉터를 보는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엔 15년 전 딸 유미가 보내왔던 마지막 편지의 구절들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아버지, 저 후회하지 않아요. 불길 속에서 이 아이만은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람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아이가 제 목숨과 바꾸어 지켜낸 그 작은 생명이 기적처럼 자라나 제 발로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명확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으니 강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고 싶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조카 강태호 상무가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직감하고는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사흘 뒤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한 하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태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웬 중년 여성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호가 강 회장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내던지며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지요. 삼촌, 제가 드디어 이 사기꾼 놈의 추잡한 과거를 알아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하람이가 있던 고아원의 박 원장님입니다.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기 전에 진실을 아셔야죠. 박 원장이라는 여자는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더니 가증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답니다. 그러고는 하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모진 말들을 쏟아냈지요.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하람이는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나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우리 원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아이예요. 여기 이 진술서에 그동안 하람이가 저지른 절도 행각이 다 적혀 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차 잔을 나르던 하람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전부 가짜잖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가장 믿었던 어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탓인지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셀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뺨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태호는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강 회장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듯 속삭였습니다. 보십시오, 삼촌. 할 말이 없으니 입을 꼭 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를 계속 집에 두는 건 우리 강씨 가문의 수치입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해요. 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호가 가져온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태호는 승전보를 올린 장수처럼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강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향하고 있는 곳은 하람이 아니라 바로 탐욕의 눈이 멀어 제 핏줄을 짓밟으려는 조카 태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 회장은 조용히 김비서를 불러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가문의 주치의를 극비리에 불러오게. 하람이 머리카락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 진행해. 그리고 검사기관 두 곳에 서로 다른 명의로 의뢰하게. 한쪽이 조작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 과연 강 회장은 조작된 서류와 거짓 증언들 속에서 하람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람의 잃어버린 목소리는 언제쯤 다시 저택 안에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노 회장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저택 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내린 극비 유전자 검사 명령에 따라 김 비서가 하람의 머리카락을 챙겨 나갔고 조카 강태호 상무는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놈은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직감했는지 서재를 빠져나오자마자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화를 걸었지요. 탐욕의 눈이 먼 인간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소가 있는 도심의 한적한 카페였답니다. 태호는 주변을 살피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축혀 올리며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는 한 사내가 다가왔지요. 바로 검사소의 실무 직원이었습니다. 태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테이블 아래로 묵직한 가방 하나를 밀어 넣었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액의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 아니겠습니까? 제 핏줄을 부정하기 위해 돈으로 진실을 사려 하다니 말이죠. 자, 이 안에 든 게 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내일 아침까지 결과지를 가져오되 수치는 0%. 그러니까 불일치라고 확실하게 적어와. 만약 실수라도 하는 날엔 내 놈 목숨도 보장 못할 줄 알아. 알겠어. 태호의 서슬 퍼런 협박에 직원은 마른 침을 꼴꺽 삼키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직원의 비굴한 웃음을 보며 태호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카페를 나섰지요. 하지만 태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강 회장이 이미 그의 얄팍한 수를 다 읽고 김 비서를 시켜 또 다른 검사소에 전혀 다른 명의로 하람의 샘플을 맡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늙은 호랑이의 지혜는 탐욕의 눈먼 조카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던 것이지요. 같은 시각 저택의 객실에서는 마음 아픈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하람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장 믿었던 고아원 원장의 배신이 어린 청년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겠습니까? 이선자 여사는 그런 하람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건넸지요. 선자 여사는 하람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답니다. 하람아, 이 할미 봐라. 아무 말 안 해도 다 안다. 저 나쁜 놈들이 하는 소리 다 거짓말인 거 할미는 다 알아.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내 엄마 유미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 할미가 끝까지 너 지켜줄게. 하람은 선자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꼭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어도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꺽꺽거리는 신음만 새어 나올 뿐이었지요. 하람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수첩에 정성껏 글자를 적어 선자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도둑질 안 했어요.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본 선자 여사는 결국 하람을 와락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으로 조작된 거짓 결과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핏줄의 진실이 담긴 진짜 결과지가 강 회장의 손에 들리게 될 텐데 말이죠. 과연 강 회장은 조카의 추악한 음모를 어떻게 박살낼 것이며 하람의 억울한 누명은 언제쯤 시원하게 벗겨질 수 있을까요? 저택을 감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운명의 아침은 야속하리만큼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정원에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로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저택 거실의 공기는 살얼음을 걷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강태호 상무는 아침 일찍부터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는 승전보를 든 장수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거실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그놈의 손등에는 어젯밤 검사소 직원에게 건넸던 탐욕의 결과물, 조작된 봉투가 들려 있었죠. 참으로 그 기세가 등등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삼촌,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놈은 우리 유미 누나 이름을 팔아 가문을 더럽히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 앞 테이블에 서류를 툭 내던졌습니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지요. 봉투 안에는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이라는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한 이선자 여사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람이가 그럴 리가. 라며 비틀거렸고 곁에서 지켜보던 하람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태호는 이 광경이 즐겁다는 듯 하람의 어깨를 툭 밀치며 악랄하게 속삭였지요. 야, 이 사기꾼 놈아.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 돈에 눈이 멀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김비서, 당장 이놈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서류를 지켜보던 강 회장이 갑자기 낮게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에 태호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어졌고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 집중되었지요. 강 회장은 서류를 바닥에 팽개치며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야, 내가 참 애썼다. 내 눈을 속이려고 그 큰 돈을 써서 검사소 직원까지 매수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쩌나 내가 그 비굴한 짓을 하는 동안 나는 다른 검사소 2곳에 직접 의뢰를 했거든. 강 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 비서가 또 다른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지요. 강 회장은 그중 하나를 펼쳐 태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답니다. 거기에는 태호가 가져온 가짜와는 정반대인 17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자, 봐라. 이게 진짜 결과다. 내가 아무리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핏줄에 끌림은 못 속이는 법이야. 이 아이는 내 딸 유미가 목숨과 바꾸어 지켜낸 내 진짜 손자란 말이다. 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이 거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태호의 발치 앞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지요. 콱쾅.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이 쩍 갈라지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답니다. 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강 회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람아, 내 강아지. 할아버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 더러운 조작질에 속아 너를 또 내칠 뻔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은 하람의 마른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소리 없이 울기만 하던 하람은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지요. 엄마, 엄마. 하람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쇳소리가 새어나오며 막혔던 목소리가 기적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가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세상에 드러났지만 말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사납게 무는 법이지요. 태호의 눈빛엔 이제 광기 어린 집착이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거실에 감돌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강만호 회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었습니다. 내 이놈 태호야.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평소 조카를 아꼈던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요. 강 회장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칠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답니다. 그 위험 앞에 강태호 상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지요. 삼촌,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런 근본 없는 놈한테 다 넘기시겠다고요? 제가 지난 세월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데 고작 피 한 방울 섞였다고 저 사기꾼 같은 놈을 선택하십니까? 태호의 입에서 나온 그 도끼 어린 말에 이선자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리 모질 수가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하람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분노에 찬 태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복수심보다는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타락이 더 가슴 아팠던 게지요.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태호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내 놈이 가로챈 공금과 저지른 비리들, 이미 김 비서가 다 파악해두었다. 내 오늘부로 너를 가문에서 제명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할 것이야. 법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 번만 더 내 손자 근처에서 얼씬거렸다간 내 놈부터 사회에서 매장할 줄 알아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태호의 뒷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놈의 눈빛만은 끝까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대로 안 끝나. 당신들 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라고 소리치는 태호의 목소리가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택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기력이 다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하람은 그런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아 드렸지요. 글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태호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숨어들어 술병을 내던지며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핏줄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태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훑어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의 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그래, 나다. 지금 당장 사람 몇 명 준비해. 한승길 회장이 저 애송이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이 기회야. 회사 비자금 싹 다 털어서 해외로 뺄 준비하고 그 기집. 아니, 유미 누나 과거 조사에서 아주 지저분한 가짜 영상 하나 만들어와. 온 세상 사람들이 침뱉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제필은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하람뿐만 아니라 죽은 유미의 명예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악하게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지 뭡니까? 그는 하람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악행을 조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저택의 평화는 다시금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지요.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안정을 찾아가던 하람은 거실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창밖에서는 다시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은 곧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가 되어 이 소박한 행복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강 회장은 조카의 마지막 발악으로부터 하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저택은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강만호 회장은 이제 하람이를 단순히 손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뒤를 이을 가문이 당당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정성을 쏟기 시작했지요. 하람이는 낮에는 대학 전공 공부에 매진하고 저녁에는 강 회장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낡은 과잠바 대신 몸에 딱 맞는 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하람의 모습은 죽은 딸 유미를 빼닮아 어찌나 훤칠하고 늠름하던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선자 여사는 그런 하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자꾸만 부엌을 들락거렸지요. 우리 강아지 공부하느라 기운 빠졌을 텐데 뭐라도 더 먹여야지. 라며 정성껏 보양식을 준비하는 선자 여사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람 역시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주방 일을 돕거나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효심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하나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하람의 손등에 새겨진 그 끔찍하고도 커다란 화상 흉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은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권위자를 집으로 정중히 초빙했습니다. 의사가 하람의 손등을 세밀하게 살피는 동안 강 회장은 하람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지요. 선생님,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흉터만이라도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유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평생 이 상처를 보며 아파하게 둘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흉터를 한참이나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회장님, 최신 레이저 기술과 수술법을 동원하면 이 흉터를 거의 완벽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피부 이식까지 병행하면 예전의 고운 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학생도 이제 곧 사회에 나갈 텐데 흉터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강 회장은 기뻐하며 하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아, 들었지? 이제 이 아픈 기억 내 손등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아빠도 내 손이 다시 고와지길 바랄 거야. 하지만 하람은 뜻밖에도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의사의 기구를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붉은 흉터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할아버지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할아버지, 저 수술 안 할래요. 이 흉터는 엄마가 불길 속에서 저를 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잖아요. 저를 살리려고 엄마가 온몸을 던져 남겨준 사랑의 흔적인데 이걸 지워버리면 엄마의 온기마저 사라질 것 같아요. 전 이 흉터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가 제게 준 훈장인걸요. 하람의 깊고 단단한 마음씨에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목이 메어 손녀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 손자 마음이 비단결보다 곱구나. 내가 정말 자식 하나는 잘 두었어.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저택의 담장 너머에서는 쫓겨난 조카 태호가 고용한 검은 그림자들이 하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태호는 하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미의 명예를 더럽힐 가짜 영상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고 강 회장은 이를 까맣게 모른 채 하람을 세상에 정식으로 소개할 화려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과연 이 수선화처럼 고결한 하람의 진심은 태호의 추악한 음모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강만호 회장의 저택은 눈이 멀 듯한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문 앞에는 최고급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정계와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저마다의 위세를 뽐내며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지요. 오늘은 강 회장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인 손자 하람이를 세상에 정식으로 소개하고
가문의 후계자로 공표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답니다. 이선자 여사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감격스러운 듯 눈시울을 붉혔지요. 우리 하람이 정말 늠름하구나. 내 엄마 유미가 하늘에서 너를 보면 얼마나 기특해하겠니.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란다. 긴장하지 말고 이 할미 손 꼭 잡으렴. 하람은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용기를 내볼게요. 파티장 안으로 강 회장이 하람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자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일제히 빛을 발하며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지요. 강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조금 떨리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제 손자를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는 하람 군은 제 딸 유미가 남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유일한 손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제 모든 것을 이어받을 가문의 후계자임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하객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하람은 꿈만 같은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찬밥을 먹으며 엄마를 그리워하던 청년이 이제는 모든 이의 축복을 받는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글쎄,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파티장 뒷문으로 한재필 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더니 중앙 제어실의 버튼을 강제로 눌러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고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스크린 속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유미의 과거 영상이 나타났지요. 영상 속 유미는 울고 있는 어린 하람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차가운 음성으로 내뱉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건 제필이 기계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였지만 말이죠. 애는 그냥 나중에 우리 아버지 재산 받을 때 도구로 쓰면 돼. 정 같은 거 없어. 고아원에 처박아 두면 그만이야.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게 둘 순 없잖아. 하람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엄마가 자신을 그저 재산 상속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지요. 하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필은 어둠 속에서 확성기를 들고 하람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외쳤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저놈은 지 어미한테도 이용만 당하던 불쌍한 말종이라고요. 강 회장님도 정신 차리세요. 저가짜 눈물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람은 배신감과 슬픔에 휩싸여 드레스 셔츠 자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파티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람아, 어디 가니? 이건 다 함정이야. 강 회장과 선자 여사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하람은 저택의 철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축제는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고 하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다시금 차가운 빗속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세상에 저 영상이 정말이라면 그동안 속은 거네.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용당한 거였어라며 수군거리기 바빴지요. 강만호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단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등에 푸른 핏대가 솟구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선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람이 나간 문 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하람이. 그 여린 심장에 대못을 박았으니 이를 어쩌냐고. 그때였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이던 김비서가 중앙제어실에서 웬 사내 하나를 뒷덜미를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태호가 돈으로 매수한 영상 편집 전문가였지요. 김 비서는 강 회장 앞에 사내를 내팽개치며 그가 숨기고 있던 태블릿 PC와 조작용 하드디스크를 내밀었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십시오. 아까 스크린에 나왔던 영상은 정교하게 짜깁기 된 가짜입니다. 유미 아가씨의 생전 음성을 AI라는 기계로 학습시켜서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만들어낸 조작된 영상이란 말입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작되기 전에 진짜 원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유미는 갓난아기 하람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지요. 하람아, 엄마가 비록 너를 고아원에 잠시 맡기지만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진실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자 조금 전까지 하람을 비난하던 하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태호, 이 천인공노할 놈이. 죽은지 어미의 목소리까지 더럽혀서 내 손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다니. 내가 내 눈으로 보고도 그 조작질에 또 속아 넘어갔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강 회장은 자신의 뺨을 내리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었지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상처받은 하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김 비서의 멱살을 잡듯 붙들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경찰이고 경호원이고 다 동원해. 그 아이, 아까 그 충격에 제정신이 아닐 거야. 비 맞고 길거리를 헤매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도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강 회장은 빗속으로 뛰어나가려는 선자 여사를 간신히 만류하며 자신도 겉옷을 챙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랑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무사해다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외침을 내뱉으며 노 회장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흩어졌지요. 과연 하람은 이 모진 배신감을 딛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가여운 하람이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려댔답니다. 파티장을 뛰쳐나온 하람이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정장 바지를 끌며 아빠와 엄마의 추억이 서린 그 낡은 공원으로 향했지요. 하람이는 공원 미끄럼틀 및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넣고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꺽꺽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를 이용한 거야? 나를 지키려고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나를 고아원에 둔 거였어. 조작된 영상 속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하람이의 여린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버렸지요. 세상을 향해 겨우 열었던 마음의 문이 다시 무거운 쇠사슬로 꽁꽁 묶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람이는 비바람에 온몸을 떨면서도 품 안에 안은 엄마의 편지 뭉치만은 젖지 않게 옷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일 정도였죠. 한편 강만호 회장은 비에 젖어 엉망이 된 구두를 신은 채 공원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하람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제발 대답 좀 해다오. 고령의 나이에 찬 빗속을 달리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손자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뗐지요. 김 비서와 경호원들이 회장님 위험합니다. 제발 차에 계십시오. 라며 만류했지만 강 회장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답니다. 비켜라. 내 손자가 저기서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앉아 있겠느냐.
내 딸 유미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저 아이를 찾아야 해.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공원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서더니 사나운 인상의 사내들이 우르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쫓겨난 조카 태호가 미리 매수해둔 용역들이었지요. 사내들은 미끄럼틀 밑에서 기어나오던 하람이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애워쌌답니다. 야, 도련님. 우리 상무님이 좀 보자고 하시네. 순순히 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괴한 하나가 하람의 가느다란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승합차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지요. 하람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사람 살려요. 할아버지. 저 멀리서 손자의 가냘픈 비명을 들은 강 회장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세월의 무게는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뻗어 승합차 뒷문을 붙잡으려던 찰나 차는 매정한 연기를 내뿜으며 빗길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안 돼. 하람아. 내 손자 내놔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강 회장은 멀어져가는 착공무늬를 향해 절규하다가 결국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하람이가 떨어뜨린 낡은 손수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조금 전까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축복을 받던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는 한쪽은 납치되고 한쪽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빗물만 맞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숙의 절규 섞인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지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슬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하얀 병실. 지독한 빗속에서 쓰러졌던 강만호 회장이 무겁게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코끝에 걸린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낸 강 회장은 곁을 지키던 선자 여사의 손을 부서질 듯 꽉 붙잡았지요. 하람이는, 우리 하람이는 어떻게 됐소? 찾았어? 어서 대답해보란 말이오. 하지만 선자 여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답니다. 눈앞에서 손자를 놓쳐버린 할머니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재필, 아니 강태호 상무가 아주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파티장에서 쫓겨났던 비참한 모습은 간데없고 마치 승전보를 든 장수처럼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글쎄 태호의 등 뒤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답니다. 바로 하람이가 믿고 의지했던 고아원의 박 원장이었죠. 삼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도 그 사기꾼 놈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안타깝네요. 여기 박 원장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들어보시죠. 삼촌이 그토록 아끼던 그 녀석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말입니다. 태호의 서슬 퍼런 재촉에 박 원장이 가증스럽게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하람이는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나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우리 원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아이예요. 유미 아가씨가 후원해준 돈도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가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그동안 유미 아가씨의 체면을 생각해서 억지로 덮어줬던 것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쩜 저리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람이를 자식처럼 키워왔다던 원장의 입에서 나온 독설의 선자 여사는 원장님,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우리 하람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람이가 저질렀다는 가짜 범죄 기록들을 강 회장 앞에 내밀었지요. 보십시오, 회장님. 이게 다 증거입니다. 그놈은 이번에도 회장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지금 어디론가 도망친 것도 다 죄가 있으니까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놈 찾느라 기력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태호의 비열한 웃음과 원장의 거짓 증언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원장이 가져온 서류를 손이 파르르 떨리도록 꽉 쥐었지요. 태호는 이제 다 끝났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이토록 차갑게 가라앉은 이유는 원장의 말이 믿겨서가 아니라 이 추악한 인간들의 끝을 보겠다는 노 회장의 마지막 결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래. 내 놈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 태호야, 애썼다.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니 나도 이제 생각이 정리되는구나. 강 회장은 힘겹게 말을 내뱉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태호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박 원장을 데리고 병실을 나갔지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강 회장은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김 비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비서, 들었지? 제필이 저놈이 내가 제 말을 믿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어. 이 틈에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머리카락 채취해서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두 곳에서 다 가져오게. 그리고 하람이가 납치된 장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당장 찾아내. 과연 강 회장은 조작된 서류보다 뜨거운 핏줄의 진실로 하람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병실 안에는 다시금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자, 병원 밖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그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상무는 자신이 매수한 검사소 직원에게서 받은 불일치라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다시 병실로 들어왔지요. 그놈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에게 그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승전보를 울렸답니다. 삼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여기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0%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애는 우리 집안이랑은 털끝 하나 상관없는 가짜라고요. 태호의 목소리는 병실 천장을 찌를 듯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지요. 강 회장은 조카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노 회장의 깊게 파인 눈가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한 자의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비에 젖은 코트 차림의 김 비서가 서류 봉투 2개를 양손에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답니다. 회장님 명령하신 대로 2곳의 검사소에서 직접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한 곳은 상무님이 다녀가신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제가 전혀 다른 명의로 의뢰한 곳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삼촌이 2군데에나 의뢰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강 회장은 김 비서가 건넨 첫 번째 봉투를 뜯어 태호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엔 태호가 매수한 직원이 조작한 0% 불일치라는 거짓이 적혀 있었죠. 태호는 당황하며 이건 제가 가져온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역시 가짜라니까요. 라며 발악했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강 회장은 2번째 봉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종이가 서걱거리며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요. 이선자 여사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손끝만을 바라보았고 강 회장의 눈등에는 이내 푸른 핏대가 솟구쳤답니다. 그 서류에는 소수점 아래까지 정교하게 적힌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치. 그 숫자를 확인한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태호야, 내가 내 눈은 속여도 핏줄의 당김은 못 속이는 법이야. 내가 매수한 검사소 직원은 이미 김 비서가 손을 써서 자백까지 다 받아냈다. 어디서 감히 내 딸 유미의 핏줄을 조작하려 들어. 이 숫자가 보이느냐?
이게 바로 내 딸 유미가 하늘에서 보내온 진짜 목소리란 말이다. 강 회장의 사자후 같은 호통에 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흙빛으로 변한 태호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 실장놈이 가짜를 가져온 거라고요. 라며 태호는 끝까지 추악하게 발버둥 쳤지만 이미 진실의 저울추는 하람이 쪽으로 기울어진 지 오래였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 이제 증거는 완벽해. 이놈이 조작한 서류, 매수한 증거들 다 챙겨서 검찰에 넘겨.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손자 하람이한테 가야겠다. 그 가여운 아이가 태호 저놈이 보낸 늑대들 소굴에서 얼마나 떨고 있겠어. 내 놈이 하람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내 놈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것이다. 강 회장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맨발로 병실 바닥을 딛고 섰습니다. 노 회장의 눈빛엔 이제 슬픔 대신 손자를 구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조작된 서류보다 뜨거운 핏줄의 진실이 비로소 세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하람을 향한 노 회장의 처절한 추격전이 이제 막 불을 뿜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강 회장은 태호의 검은 마수로부터 하람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정으로 치닫고 말았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여전히 대지를 때리고 있던 그 시각, 하람이는 도시 외곽의 황량하고 음산한 폐창고 안에 갇혀 있었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하람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에는 시커먼 테이프가 붙어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하람이의 얇은 오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죠. 글쎄, 그 앞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강태호 상무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뭉치를 가볍게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야, 대학생. 억울해하지 마라. 이게 다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곳에 발을 들여서 생긴 일이니까. 내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이 서류에 지장부터 찍어. 그럼 넌 살아서 나가는 거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여기서 내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어때? 엄마 보고 싶지 않니? 태호가 하람이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내자 하람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강인한 눈빛으로 태호를 쏘아보았지요. 당신, 우리 할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하람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지만 태호는 오히려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할아버지, 그 영감님은 지금 내 목숨 구하겠다고 제 발로 여기 오고 계시니까 곧 내 덕분에 내가 이 가문이 진정한 주인이 될 거다. 아주 고마운 손자놈이야, 안 그래?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나듯 열리더니 수척해진 강만호 회장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하람이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달려가려 했지요. 하람아, 하람아, 괜찮니? 이 할아버지가 왔다. 겁내지 마라. 노 회장의 절규에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재산 포기 서류와 인감 도장을 내밀었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광경이 아닐 수 없었죠. 제 핏줄을 인질로 삼아 숙부의 평생 전 재산을 갈취하려 들다니 말입니다. 오셨습니까, 삼촌? 몸도 안 좋으신데 새벽부터 발걸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자, 여기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저한테 양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저 가여운 손자놈은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죠. 삼촌한테는 아주 헐감 아닙니까? 태호의 음흉한 제안에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묶여있는 하람이의 창백한 얼굴과 태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갈아 보았지요. 태호야,
내가 정녕 미쳤구나. 알았다. 사인할 테니 당장 내 손자부터 풀어줘라. 이 서류보다 내 손자 머리카락 한 올이 더 소중하니까. 강 회장이 펜을 들어 서류에 이름을 적으려던 찰나 창고 안쪽에 묶여있던 하람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사인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없어도 할아버지가 지키신 재산으로 우리 엄마 이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람이의 간절한 외침에 태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내 앞길을 방해해. 태호는 주변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하람이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태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광기에 눈이 먼 태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폐창고 안에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고 하람이를 향해 내리쳐지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강 회장은 하람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 돼. 멈춰라. 이 악마 같은 놈아. 강만호 회장의 절규가 폐창고의 높은 천장을 때리던 그 찰나였습니다. 광기에 눈이 먼 강태호 상무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하람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리쳐지려던 순간 창고에 깨진 유리창을 뚫고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지요. 글쎄, 김 비서가 아까 회장님을 부축하며 들어올 때 이미 경찰 특공대에 은밀히 신호를 보내두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움직이지 마. 무기 내려놔. 경찰들의 고함과 함께 태호는 허둥대다 바닥에 꼴사납게 고꾸라졌고 그놈의 손에서 떨어진 쇠파이프가 대리석 바닥에 챙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에서 강 회장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하람에게 기어갔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손자를 본 노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람의 밧줄을 풀어내며 아이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를 자신의 비싼 실크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냈답니다. 하람아, 이 할아버지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다. 할아버지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으마. 하람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강 회장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했던 청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지요. 하람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 애달픈 목소리에 곁을 지키던 김 비서와 경찰들조차 숙연해져 고개를 돌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던 태호가 도끼 어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당신들이 가진 그 잘난 돈과 명예,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깟 핏줄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하지만 강 회장은 이제 그 독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강 회장은 하람을 감싸 안은 채 차갑게 식은 눈으로 태호를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태호야, 너는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버렸지만 나는 이 아이 덕분에 비로소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너에게 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교도소뿐이니 거기서 평생 내 죄를 씹으며 살거라. 태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창고 밖에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맑은 새벽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하람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지요.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죽은 딸 유미가 남겨준 가장 고귀한 사랑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답니다. 강 회장은 하람을 부축해 일으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가자, 하람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우리 집으로.
자, 이제 모든 악연은 끊어지고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건 화려한 재벌가의 산만은 아니었지요. 과연 하람은 엄마 유미의 못다한 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강 회장은 이 어린 손자와 함께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망찬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지독했던 장대비가 씻겨 내려간 저택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투명했습니다. 정원의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집안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강만호 회장은 밤새 하람의 침대 곁을 지키느라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곁에서 잠든 손자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어제의 그 끔찍했던 일들이 마치 한바탕 악몽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이선자 여사는 새벽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올렸답니다. 우리 하람이 그 험한 곳에서 고생했으니 속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야지. 라며 국그릇을 나르는 여사의 손끝이 기쁨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하람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과 정성스러운 반찬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조부모의 따뜻한 눈빛이 너무나 꿈만 같아 목이 메어왔거든요. 강 회장은 하람의 마른 손을 꼭 쥐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람아, 많이 먹거라.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고 저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위협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이 할아버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마음 푹 놓아도 된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하람의 대답에 강 회장의 눈등이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으로 내쫓았던 딸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아이에게 따뜻한 할아버지로 기억되게 해주었다니 그 깊은 손내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식사를 마친 뒤 강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유미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갔던 강 회장이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간직해온 딸아이의 유품이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작은 베네쩌고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하람은 숨을 죽인 채 유미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넘겼지요. 거기에는 딸 유미가 아버지를 향해 남긴 눈물 어린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 대신 제 심장이 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제 아들 하람이만큼은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길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을 똑같이 닮았거든요. 일기를 읽어 내려가던 강 회장은 결국 하람을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었어. 하람 역시 할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저택 안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딸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할아버지와 손자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답니다. 한편 교도소 차가운 바닥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 강태호 상무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파멸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지요. 강 회장은 하람을 정식으로 가문의 호적에 올리고 장차 그룹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람은 화려한 후계자의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바로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과연 하람과 강 회장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올해는 수선화가 작년보다 훨씬 더 활짝 피었어요. 어느덧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금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싱그러운 꽃내음 사이로 들려오는 하람의 맑은 목소리에 정자에서 신문을 보던 강만호 회장이 돋보기를 내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요. 글쎄, 1년 전 그 추운 눈밭에서 박스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던 그 가여운 청년은 이제 간데 없었답니다. 맞춤 정장이 늠름하게 어울리는 건장한 청년이 된 하람은 이제 그룹의 경영 수업은 물론 엄마 유미의 뜻을 이어받은 유미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손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람의 손등에 남은 그 화상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는 가장 따뜻한 손길의 증표가 되었지요. 재단 개설 이후 하람은 자신의 아픔을 거울 삼아 고아원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그 진심 어린 행보는 세간의 찬사를 받으며 강씨 가문의 명예를 그 어느 때보다 드높였답니다. 강 회장은 하람의 어깨를 듬직하게 다독이며 가슴 벅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래, 하람아. 꽃이 피는 건 다 때가 있는 법이지. 내 엄마 유미가 너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그토록 모진 겨울을 견뎠나 보구나. 이제 이 할아버지는 바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보물이고 희망이란다. 할아버지,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며 활짝 웃으실 수 있게 할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효도하며 살 거예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하람의 고백에 강 회장은 손자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딸 유미의 기일을 맞아 다시 한번 그 추모 공원을 찾았지요. 예전처럼 춥고 쓸쓸한 무덤가가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정성껏 준비한 수선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지나온 세월의 회한을 눈물 대신 미소로 씻어내렸답니다. 강 회장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유미야, 내 아들 참 잘 컸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100살까지는 거뜬히 버텨보마. 고맙다, 내 딸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린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겨울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탐욕으로 얼룩졌던 조카 태호는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진실과 사랑을 택한 강 회장과 하람 앞에는 이제 꽃길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답니다. 저 멀리 저택 쪽에서 국 씻겠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외치는 선자 여사의 정겨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지는 노을을 뒤로하고 따뜻한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그들의 뒷모습 위로 지는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졌고 수선화 향기는 오래도록 그들의 발치에 머물렀답니다. 이것으로 한편의 기적 같았던 가족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바람 뒤에 무지개가 뜨듯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